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투톱 인선 숙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야당 인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님, 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언제쯤 인선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예측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후보들이 지금 뭐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구체성이 없고 또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는 분위기가 지금 역력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박영선 또 양정철 논란 때문에 아마 우리 그 보수 지지층의 여론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의 뜻을 어느 정도 살펴야 되는 특히 총리 인선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민주당 입장을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보수 지지층의 또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덤을 더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고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또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서실장 인선과 또 총리 인선 과정 동시에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 좀 시차를 좀 주고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분리해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총선 직후부터 계속 하마평이 있었고 구체적 인물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었는데 부적격한 사유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니까 오히려 이미 인적 쇄신에서 어떤 전환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드리는데 너무 늦어지면서 그 여론이 좋지 않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총리하고 비서실장 발표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거론됐던 분의 이름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 뭐 파격적이거나 새로운 인사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주 중에 비서실장을 먼저 발표한 후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당 내외에 또 여러 입장, 여론을 좀 보면서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네,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던 장제원 의원이 계속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유력하게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은 그런 제안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뭐 제안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함구하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뭐 발표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제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입장을 밝힐 리는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뭐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홍준표 지사의 추천도 있었다고 하고, 그나마 이제 거론됐던 인물 중에 대통령을 보좌할 만한 역량, 또 대통령과의 대화가 통할 만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고려하면 뭐 가장 유력한 인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사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친윤계들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한 상황인데, 그렇죠. 또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장제원 의원이 과연 비서실장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는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좋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뭐 정부 초기부터 윤핵관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이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겠다 하기도 했고, 또 언젠가 뭐 저 전당대회 때도 그렇죠. 그럴 때 자기는 당연받지 않겠다. 그러나 이번에 희생이 필요한 그런 공천 과정에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겠다 해서 물러나는 불출마 선을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장제원 없었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두 분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누구나 봐도 비서실장 감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비서인 것입니다. 뭐 쓴소리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쓸소리가 필요한 부분은 쓴소리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받아서 정책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다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 좋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네, 총리 기용설 보도가 나온 박영선 전 장관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일정을 좀 앞당겨서 조기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총리 설과 관련돼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글을 남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서 손을 뗐다 이렇게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좀 애매합니다. 우리 지금 오사카에 와 있다면서 네. 이제 SNS를 통해서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양정철 씨처럼 나는 받은 게 없다, 네.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뭐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의는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황당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본인은 인사권자의 마음이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없다고 제의를 안 받았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올린 협치가 중요하다. 총리와의 유력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런 SNS 메시지를 올린 배경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 보면 아직 살아있는 카드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실에도 유력하게 검토됐던 게 뭐 사실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적어도 야권 인사 아닙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단호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내셨겠죠. 네.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원래 일정보다 일정을 당겨서 조기 귀국한 사정, 또 측근발이어서 뭐 정확한 사실관계인지는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비공식적 제안을 받았다는 측근의 또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흘리듯 뭐 발표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했다 이런 정도의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제안이 있었고 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협치를 뭐 본인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순서상 뭐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사실상 이 거국 내각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중립적인 어떤 태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이런 인사에 대한 검토가 나오고 실제 발표가 된다면 야당 측에서도 진작에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박영선을 야당을 어떤 대표하는 인사, 야권 인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박영선 개인을 지금 총리로 기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박영선 전 의원이 총리로 지명된다고 한들 어쨌든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이 흔쾌한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 과연 그게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인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제 어디까지 검토하고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대화를 먼저 하시면서 그리고 향후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이런 분 또 이런 분을 통해서 어떻게 국정을 바꿔나가겠다 이런 대화를 먼저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기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박영선 전 장관이 지명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찬성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만약 내정 발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동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인사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뭐 꼼수 인사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 사실 뭐 민주당은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쇄신하겠다, 야당의 협치를 구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읽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박영선 전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한다고 해도 뭐 당연히 민주당이 동의를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동의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전망이신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동의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카드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뭐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흘러나온 얘기에 불과한데 사실 뭐 윤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로 인해 가지고 뭐 대상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는 전 참 의아스럽습니다. 예, 뭐 대통령실에서 뭐 기본적으로 논의가 공식적으로 되는 부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흘려 나간 것 같은데 도대체가 이렇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는 정말 대통령실의 인사는 극비 중의 극비이거든요. 그래야만 대통령실의 인사는 어느 누가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비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런 민감한 시기에 또 민감한 두 분이지 않습니까? 민감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설이 흘러나와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총선 이후에 패배 문제로 지금 시끄러운 이 판에 대통령이 엄청나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을 그리고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요청을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 한 4시간 정도 만찬을 했다고 네. 하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얘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 같은데 역시 이제 홍준표 시장은 김한길 총리를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처음부터 윤 대통령과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해왔고 또 두 부부지간에 또 친한 관계이기도 하고 또 서로 그동안 계속 국정에 관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도 아무래도 거론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이 아마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카드도 살아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쪽에서도 크게 반대할 그렇게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김한길 위원장을 추천하지 않는가 싶은데 한번 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죠.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벌어졌다는 건 어느 정도 규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이 잘 거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승부를 하지 않았느냐는 평가가 오히려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차기 국민의힘의 리더십으로서는 여전히 그 영향력이 유지돼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당장의 전당대회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기 대권까지 가는 구도에서 국민의힘에 여전히 유력한 인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멀어진 상황에서는 그것이 레임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확실한 견제 카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홍준표 지사로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총선 전부터 계속적인 쓴소리를 해왔기 때문에 만남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홍준표 시장 측면에서 보면 대권 경쟁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유에서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당내 지지도 그리고 당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차기 리더로서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는 당내 요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총선 패배 직후기 때문에 박한 평가가 일부 나오긴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정운영이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카드인 건 분명하고 차기 대권에서 유력하게 경쟁할 대상이라고 하면 두 분이 만나서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와 또 나누는 얘기 그리고
그 대화를 전후해서 홍준표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 목적 이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근데 어쨌든 당내 원로고 중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국정에 대한 조언을 받겠다는 뭐 의지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전자에 더 무게가 실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선자부터 당 원로들까지 잇따라 만나서 총선에서 참패한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지금 치러진 지 일주일 넘게 의견만 듣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함, 어떤 쇄신의 의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한가합니다. 말하자면은 총선에 그렇게 패배를 하고서 조용하게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뭐 당선자들을 만나고 원로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도 들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아, 그냥 패배했구나.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쇄신하는 모습, 뭐 반성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그 당선자들 모임 했을 때 당선자들이 다 모였을 때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큰절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저 선거 때 우리 유권자들한테 후보자들 전부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 모였을 때 국회에서 한번 무릎을 다 꿇고 사과합니다. 그동안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보여야지.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조용한 공천, 하다 조용한 지금 해결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혼자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도 비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도 쇄신 비대위가 아니고 이제 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비대위로만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지쳐서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길이 길어지면 국민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수습책을 또 강도 높게 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난 총선 패배 당시에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이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를 띄우면서 쇄신의 움직임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총선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배경은 저희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근데 문제의 심각성이 당내에 좀 공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설마 지난번 103석에서 108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지 않은 선거로 보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조용하죠. 연이은 총선 대패입니다. 심지어 괴멸적 패배가 2번 연속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도 너무 조용해요. 굉장히 시끄러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에 대한 진단도 이루어지고 어떤 개선 방향도 이루어지고 당의 새로운 리더십도 생기고 이러는데 지금 뭐 사전 중진 모임 또 당선자 총회 좀 원로회에서 그나마 당의 원로들께서는 좀 대통령의 책임 문제도 거론하고 하셨던데 대부분 이 총선을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식이 없는 건가? 국민들이 그렇게 이 심판론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 반성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가 의도해서 질서 있게 수습하자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 윤석열 그 정부 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굉장히 서로 간에 부담감을 느끼는 당내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여당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어쨌든 이번에 쇄신을 해서 잘 이끌어가겠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그나마 기대를 하게 될 텐데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서 이르면 6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실무형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냐, 윤재욱 원내대표를 추대하자 이런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 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재욱 대표가 빨리 다음 주에 뭐 추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윤재욱 대표가 비대위원장은 맞고 빨리 이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해서 그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이제 이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국민들에게 쇄신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져야 됩니다. 사실 뭐 실무형 비대위라고 해서 전당대회만 준비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5월 가고 6월 중순 6월 말 7월 초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2달 가까이를 아무런 결과물 없이 국민들 앞에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원내대표를 빨리 선출을 하고 실무형 비대위도 좋습니다만은 혁신형도 가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쇄신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뭐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물론 뭐 총선 실패 백서를 만든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쇄신책을 마련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이제 비대위가 사실 뭐 한시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총선 패배 후의 수습 이런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으로서 이렇게 대패한 선거는 지금의 여야를 보더라도 사례가 없었고요. 지금 사실은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될 정도의 패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전당대회까지 조용히 그냥 잘 가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체제를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서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겠다 이 정도만을 가지고 당 체제 안정도 어렵거니와 이제 곧 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제 더 나오겠습니다만 당분간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대로 당분간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당내에서 막 비판 여론이 나올 때 그걸 수습할 리더십이 당내 형성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무형 비대위가 단순히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끝나고 그 정도의 역할을 부여하는 정도가 지금에 할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가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전당대회까지 더 큰 당 내부의 혼란, 무질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움직임도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 16일에 여성 당선인들과 차담회를 한 것으로 좀 전해졌고 권성동 의원은 최근에 공개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수도권 당선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르면 6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좀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당연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근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어떤 트러블이 생길까 봐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사실 오늘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참패 분석을 위한 세미나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좋다고 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한 의원의 주체로 이렇게 세미나를 여는 것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당에서도 하지 않고 하는데 물론 수도권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우리 국민의힘을 너무 쓴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진짜 지역구 90석 가운데서 59석 영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지역 정서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당선자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당이 조용하냐 하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의원으로서 나서서 지금 실패 분석을 하는 세미나를 한 것 같은데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갖다가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용산에만 지금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용산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게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용산이 책임이 없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당에서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뭘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밝히고 우리 이거 잘못했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 결과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리더십,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리더십은 수도권 인사들을 좀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될 겁니다. 영남 의원들은 영남에서 당권을 가져야 된다 할 것이고 수도권은 아니다. 우리가 살려면 수도권을 중심이 돼야 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룰이 얘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네. 룰 개정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 뽑을 때 당원 100%라지 않습니까? 네. 전 당원들만 했던 것이죠. 당원 투표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 일반 시민들은 소외된 거예요. 물론 뭐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로 봤을 때는 그래 너가 행사니까 너끼리 해라, 너 잘해봐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 공천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원 100%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국민들이 뭐냐면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함께해서 당을 키워나가고 축제같이 만드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는데 따로따로 너희들끼리만 잘해봐라 이런 인식을 준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아마 룰이 지금 룰 개정 문제 가지고 조금 트러블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들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영국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원 100%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 것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 상식 기준에서 보면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죠. 지금 이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 대표 후보를 1위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룰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권 초기였고 이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던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의 총선 패배라고 하면 민심과 완전히 괴리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내에서 합리적 판단을 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민심이 반영되는 구조로 전당대회 룰이 바뀌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시는 게 맞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의 주류는 여전히 영남권 친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차기 리더십 역시 지금의 상황 전반을 같이 공동의 어떤 문제의식으로 공유하고 그 개선을 위해서 양보하고 룰이든 아니면 차기 당대표든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결국에 룰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당내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때문에 결국에 영남당 이미지가 계속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바뀌어서 실제 이제 수도권에서 당선되신 비윤 분들이 당내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하면 그나마 이제 이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어떤 쇄신하는 모습 가능성과 기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놨던 내용이고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이걸 정부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높지 않죠. 계속 일관적으로 이렇게 현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뭐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는 했지만 총선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실제 민생 경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내놓은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그 총선 과정에서 대파 875원이 결국에 민심에 불을 질렀던 이유가 그만큼 민생 현장이 어렵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으신 거냐에 대한 계기가 됐던 게 대파 논쟁이었습니다. 그만큼 실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뭐 거시적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통해서 바닥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이게 성공했던 사례들이 경기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25만 원 지원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 여당에서도 이런 뭐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는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실제 바닥 민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정영국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왜 1인당 25만 원 회복 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이죠. 물론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적으로 봤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금성 지급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은 왜 이 정부는 돈을 안 주냐, 현금을 안 주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선거 과정에서 현금성 지급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현금성 지급으로 국민들을 달랜다, 국민들의 선심을 사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는 부분 가운데서 부작용이라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고 지금 뭐 저희들이 재정 상황이 아주 좋다 그러면은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현 정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긴축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뭐 저희들이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황인데 물론 그 지난 정부의 빚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금성 지급을 통해서 또 그 빚을 더 늘린다. 이것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조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선심성이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과 함께 단독으로 양국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폐기됐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일부를 수정해서 다시 본회의에 직회부로 한 셈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5월 그러니까 21대 국회 임기 안에 최상병 특검법이라던가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이라던가 또 전세사기 특별법 여러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될 법입니다. 시급한 민생과 관련된 법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게 한 원인이 된 사건들입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에 관련된 사건도 그렇고요. 또 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는 지금 피해자들이 아직 전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이거를 22대 국회로 밀어서는 안 되죠. 임기가 남아 있고 또 5월에 본회의 소집이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뭐 임기 종료로 폐기되는 법안으로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양국법은 직회부로 넘겨서 5월달에 처리 예정이고 해병 그 사목 특검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이런 부분 다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어도 21대 국회 임기 남아 있고 이렇게 시급한 민생이라든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21대 국회 내에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21대 국회 임기 안에서라도 이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네, 총선 승리의 기세로 몰아붙이겠다는 얘기죠. 사실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 거부권 행사가 된 부분인데 사실 양국관리법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쌀 생산량이 수요를 훨씬 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관리법의 내용 주 내용은 생산이 많이 됐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매년 들어가는 쌀 국가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담이 매년 1조 원 이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 다 전량 매입을 해준다 그러면은 점점 더 쌀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쌀보다도 지금은 쌀 수요가 점점 더 줄지 않습니까? 네. 소비가 줄고 밀이 더 늘어나는 오히려 추세인데 밀 지금 우리 재배량은 0.8% 정도밖에 1%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전량을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품목을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쌀을 계속 이렇게 정부가 매입을 해준다 할 정도 같으면은 생산량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양국관리법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다듬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처리 통과시키면 되는데 꼭 지금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이제 뭐 그동안 4년 동안 내내 뭐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이제 정부를 더 압박하고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법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회유성 술자리 주장과 관련해서 검찰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가 오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화영 전 지사의 발언을 고리로 해서 검찰의 회유성 술자리 의혹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게 선거 기간 중인 4월 4일 날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가 끝나고 이 진상 규명을 위한 촉구를 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새삼스럽게 총선을 승리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로서는 이 얘기를 4월 4일 시점, 사실상 공판이 끝나가는 시점에 제기하는 것이 본인의 재판에도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미리 제기해서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유력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그걸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검찰이 간단하게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번복한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여돼 있고 보고했다는 그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이 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판 과정에서 밝혔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고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그 실체 규명을 위해서 검찰의 입장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의 감찰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 교도관들이라든가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 아무 문제 없었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는데요. 실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관련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사실이 없다는 걸 밝히면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해서 검찰이 지금 부인하는 내용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확정하기는 지금 어렵고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게 보여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영국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민주당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검찰 내에서 술을 먹었다. 술을 반입해서 피의자 공동 범죄자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다, 범죄를 논의하도록 놔뒀다. 이게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화영 의도와 같습니다만은 이화영은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자신에 대한 혐의점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 연기를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재판 연기를 통해서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검찰 수사를 무력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목적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